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밤중에 시댁으로 도망친 딸입니다. 한밤중에 시댁으로 도망친 딸. 홍주 땅에 최씨성을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고운 용모와 단아한 품행으로 마을에서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여인의 삶은 꽃 피우기도 전에 큰 시련을 맞았다. 18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병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된 것이다. 정말 대단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는데도 시아버지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다니. 맞아요. 고생이 많을 텐데 얼굴 한번 찡그리는 법이 없어요. 정자나무 아래 모인 이웃들이 한마디씩 던졌다. 그때 멀리서 최씨가 물동이를 이고 오고 있었다. 주변에선 그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겼으나 최씨는 재혼을 거부하고 물깃고 절구질하여 받은 품삯으로 시아버지를 극진하게 봉양했다. 혹여라도 외출하게 되면 좌우에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여기에 밥과 반찬을 놓아뒀습니다. 아무개 음식은 여기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스스로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배려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효부라 부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친정부모의 생각은 달랐다. 그 어린 것이 평생을 과부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건 너무 불쌍한 일이요. 친정부모는 딸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자식마저 없는 걸 불쌍히 여겼다. 일찍 과부가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긴 부모는 여러 번 재혼시키려고 했지만 딸은 완강히 거절하곤 했다. 어머니는 딸을 생각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어이구, 그 불쌍한 것. 그러던 중 그들은 딸을 억지로라도 데려와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고자 했다. 그래서 딸을 데려오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하다. 급한 소식을 전하자 최 씨는 눈물을 머금고 시아버지를 이웃에게 부탁한 뒤 친정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친정집에 들어선 그녀는 어머니가 멀쩡한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어리둥절한 그녀에게 부모가 말했다. 내 나이가 20살도 안 되었는데 과부로 수절하며 의탁할 때도 없이 청춘을 보내다니 인생이 가련하구나. 좋은 신랑감을 구해놓았으니 내일 성혼할 것이다. 아무쪼록 거절하지 말아라. 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떨렸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 씨가 거짓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였더니 부모는 기뻐하며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 씨는 밤이 깊어지자 몰래 집을 빠져나와 시댁을 향해 달렸다. 불편하신 시아버님을 혼자 두고 떠날 수는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야 해.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헤치며 그녀는 걷고 또 걸었다. 시댁과의 거리는 80리였는데 겨우 20리쯤 지나자 양쪽 발이 벌써 부르터서 몇 발자국도 옮기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최 씨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고개에 이르자 커다란 호랑이가 산길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깜짝 놀란 최 씨는 정신을 가다듬고 호랑이에게 말했다. 너는 영물이니 아무쪼록 내 말 좀 들어다오. 그녀는 사정을 말한 뒤 다시 말했다. 지금 죽을 각오로 여기까지 왔다. 나를 해치고자 한다면
당장 물어라. 최 씨가 호랑이 앞으로 다가가자 호랑이는 이내 뒤로 물러났다. 이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하더니 호랑이는 갑자기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최 씨가 말했다. 내가 혹시 연약한 몸으로 깊은 밤중에 홀로 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태워주고자 하는 것이냐?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렇다면 부탁한다. 고맙구나. 최 씨가 호랑이 등에 올라 목을 껴안으니 달리는데 그 빠르기가 마치 나는 것 같았다. 잠깐 사이에 벌써 시댁 문 밖에 도착했다. 최 씨 부인이 등에서 내려 호랑이에게 일렀다. 고맙구나. 내 이 은혜 잊지 않으마. 호랑이는 마치 말을 알아듣는 듯 그녀를 남겨두고 사라졌다. 며칠 뒤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함정에 걸려 어금니를 갈고 입술을 부딪히며 크게 포효하는지라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다고 했다. 최 씨가 그 말을 듣고 함정에 빠진 호랑이가 자기를 살려준 호랑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서 보니 털 색깔이 서로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캄캄한 밤중에 본 거라 분명치 않았다. 자세히 분간할 수 없었으므로 호랑이에게 말했다. 네가 저번 날 밤에 나를 업고 왔던 호랑이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는데 마치 애걸하는 것 같았다. 최 씨는 비로소 마을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고 덧붙여 말했다. 저 짐승이 비록 맹수이지만 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일 저를 위해서 호랑이를 놓아주신다면 제가 비록 가난하여 재산은 없으나 마땅히 호랑이 가죽값을 마을에 바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혀를 차며 말했다. 효부가 말한 것을 어찌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소. 다만 이 호랑이를 놓아주게 되면 필시 많은 사람을 해칠 것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풀어주는 대신에 앞으로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조를 하겠습니다. 함정을 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모두 멀리 떨어져 계시면 제가 직접 풀어주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말대로 하자 그녀는 마침내 함정을 열어 호랑이를 놓아주었다. 호랑이는 최 씨의 옷을 입에 문 채 차마 놓지 못하다가 한참 지나서야 길을 떠났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효부 최 씨와 그녀를 돕고 떠난 호랑이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더니 오늘 새벽에는 호랑이가 산토끼를 잡아다 놓았다며. 호랑이까지 감동하다니 놀라운 일이야. 그런 효부가 또 있을까? 우리 마을의 자랑이지. 효부 최 씨는 시아버지를 끝까지 모시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마님의 심부름을 하다가 생긴 일. 덕만은 이진사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었다. 어릴 적 부모를 일찍 여의고 저잣거리에서 구걸하며 떠돌던 덕만을 마님이 집으로 데려와 먹이고 입히고 결혼까지 시킨 것이다. 지난해 이진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홀로 된 부인은 덕만을 믿고 중요한 집안일을 맡겼다. 마님한텐 내가 꼭 필요해. 나 아니면 집안일이 되는 게 없다니까. 덕만은 아내에게 곧잘 허풍을 떨었다. 이진사가 있을 땐 인정을 못 받다가 마님이 집안일을 맡은 뒤부터 콧대가 높아진 것이다. 이진사의 눈밖에 난 건 덕만의 손버릇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안채에 들어갔다가 나오던 덕만의 발밑에 번쩍거리는 게 보였다. 주워보니 금가락지였다. 덕만은 순간적으로
금가락지를 슬쩍 해서 장터에 가지고 나가 흥청망청 술을 퍼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어 돌아왔다. 나중에 마님의 금가락지를 슬쩍한 게 발각이 나서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술버릇이었다. 평소엔 얌전하다가도 술만 한 잔 들어가면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한 번은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착실하게 생활하던 덕만이가 마님의 심부름으로 저작거리에 갔다가 고주망태가 돼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돌아온 적이 있었다. 다시 한번 술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면 이 집에서 내보내겠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번만은 용서해 주마. 마님은 그를 심하게 꾸짖었고 아내까지도 그의 술버릇에 눈물을 흘렸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신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덕만은 울면서 대답했다. 정말로 그 뒤론 술도 먹지 않고 마음을 잡는 듯 했다. 그러는 와중에 병을 앓고 있던 이진사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마님, 진사님은 안 계시지만 제가 열심히 마님을 모시겠습니다. 덕만은 그렇게 다시 마님의 신임을 얻었다. 덕만은 아내와 어린 두 아이를 기르며 성실하게 살았고 아내도 부엌일이며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다. 어느 날 부인이 덕만을 찾았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중요한 심부름이 있어 널 불렀다. 부인은 하동 땅에 가서 이진사가 생전에 빌려준 50냥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믿고 맡기는 것이니 실수 없도록 해야 한다. 마님, 저만 믿으십시오. 부인은 평소 이진사가 애용하던 말을 내주었다. 내일 아침 일찍 다녀오도록 해라. 염려 마십시오, 마님. 덕만이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마님이 내일 아침 일찍 하동에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하셨어. 당신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고요? 덕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덕만이 널 믿어.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실수 없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셨지. 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데요? 50냥. 덕만이가 무심코 대답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그럼 채비를 해야겠네요. 말을 타고 갈 거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참 50냥을 가져와야 하는데 튼튼한 전대나 준비해 주구려. 아내는 덕만의 여행 준비를 하다가 비장한 얼굴로 덕만을 바라보았다. 당신 오가는 길에 술 한 잔이라도 입에 대면 안 돼요?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그동안 마님한테 얻은 믿음도 우리 가족의 앞날도 당신한테 달려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술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을 테니 염려 마시오. 이번 일을 잘 처리해서 뭔가 보여주겠소. 덕만은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진사어른이 타고 다니던 말이 준비되어 있었다. 덕만은 말을 타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길을 떠났다. 가는 길에 주막이 보였지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그냥 지나쳤다. 아내가 싸준 주먹밥으로 허기를 채우고 오후에 하동 땅에 닿았다. 덕만은 그 길로 곧장 마님이 알려준 곳에 찾아가 50냥을 받아 전대에 넣은 뒤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젠 예전의 내가 아니야. 돌아가면 모두 놀랄 거야. 마님도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시겠지. 덕만은 빨리 돌아오려는 마음에 아니 주막이라도 머물면 술이라도 입에 댈까 두려워 밤길을 달렸다. 어두운 산길에 접어든 덕만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도적이라도 만나게 되면 어떡하지?
큰 돈을 가진 걸 알면 당장 빼앗길 텐데. 덕만은 돈을 주섬주섬 전대에서 꺼내 바지춤 속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여기가 더 안전할 거야. 덕만은 밤길을 따라 말을 달려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날이 밝으면 오지, 이 밤중에. 아내는 말을 하다가 덕만의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는 걸 보았다. 아니, 어디 있지? 바지춤을 살피던 덕만은 주머니를 샅샅이 살피더니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오래 입어 낡은 주머니가 돈이 철렁거리자 무게에 못 이겨 터져버린 것이다. 그는 머리를 움켜쥐고 소리쳤다. 맙소사, 이제 어떻게 해야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덕만은 밖으로 뛰어나갔다. 여보, 어디 가요? 아내가 따라갔지만 덕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왔다. 가엾은 아내는 마음이 무거웠다. 온몸이 떨려 집안일도 할 수 없었다. 간밤에 말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님이 덕만을 찾았다. 밤에 돌아오긴 했는데 다시 나가서 아직. 다시 나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전 버릇이 다시 나왔구먼. 식솔들이 수군댔다. 한편 덕만은 밤새도록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갔다. 이 근처에서 바지 주머니에 넣었는데 어디에서 빠진 거지? 덕만은 그곳에서부터 집으로 오던 길을 따라 천천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마지막 고개를 넘어도 떨어진 돈꾸러미는 보이지 않았다. 덕만은 절망했다. 주마등같이 지난 일이 스쳐 지나갔다. 마님이 어떤 분인가? 구걸하고 있는 자신을 내려와 따뜻하게 보살펴준 생명의 은인이고 금가락지를 훔쳐 술을 퍼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어 돌아왔을 때 다들 자기를 비웃고 비난했지만 마님은 자기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믿어준 분이다. 덕만은 그런 고마운 분에게 다시 실망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울면서 자기의 불행을 한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게 가슴 아팠다. 고개를 넘자 저만치 마을이 보였다. 덕만은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근처 나무를 찾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찾아간 나무 밑에 떨어뜨린 돈꾸러미가 보이는 게 아닌가. 아, 찾았다. 여기 있었네. 덕만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순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여보, 돌아왔어. 걱정 많았지?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덕만은 아내에게 모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마님 앞에 다시 찾은 50냥을 내놓았다. 난 자네를 믿었어. 덕만은 그 일을 계기로 모든 게 변했다. 정직하고 성실한 덕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그 후 마님이 세상을 떠나자 이진사 집을 나와 장사를 시작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덕만은 마침내 성공한 장사꾼이 되었다. 뭐든지 할 만큼 돈도 벌었지만 덕만이 절대 하지 않는 게 두 가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술주정과 거짓말이었다. 한밤중에 만난 어여쁜 처녀.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절의 경내에서 화랑기면이 밤늦게까지 소원을 빌며 탑둘레를 돌고 있었다. 밤이 깊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아간 뒤였고 탑둘레를 돌고 있는 사람은 혼자뿐이었다.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면 뒤에 뜻밖에도 어여쁜 처녀가 탑을 돌고 있는 게 아닌가.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둘은 그렇게 여러 날 동안 열심히 복을 빌며
탑을 돌다가 서로 눈길을 주었다. 그리고 탑돌이를 마치고 그들은 깊은 정을 통하게 되었다. 처녀가 돌아가려고 하니 김연이 말했다. 밤길이 험하니 바래다 드리죠. 처녀는 사양했으나 김연은 억지로 그녀 뒤를 따라갔다. 처녀는 김연이 따라오는 걸 알고 발길을 멈춰섰다. 혼자 갈 테니 따라오지 마세요. 밤길이 어려우니 조금만 더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은 깊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그러자 처녀는 다시 돌아서더니 강한 어조로 당부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하지만 김연은 그러면 그럴수록 어디 사는지 궁금증이 더해만 갔다. 근처까지 바래다주고 곧장 돌아가겠소. 김연이 고집을 부리자 처녀는 말없이 걷기만 했다. 얼마를 가니 숲이 우거진 산속에 초가집 한 채가 보였다. 문 앞에 이르자 노파가 나와 있다가 뒤따라온 김연을 발견하고는 처녀에게 물었다. 따라온 사람은 누구냐? 처녀가 사실대로 말하자 노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어머니, 오라버니들이 보면 큰일인데 어쩌죠? 글쎄 말이다. 어쩌면 좋단 말이냐. 여러 날 정성을 들였는데 부정한 일이 생겨선 안 되는데. 바로 그때 저만치서 다가오는 괴성이 들렸다.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나겠구나. 어서 저 사람을 숨겨주어라. 내 오라비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구나. 처녀는 김연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다락 속에 숨겨놓았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김연은 다락에 들이박혀 문틈으로 살며시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문 밖에 도착한 처녀의 오라비들은 사람이 아니라 3마리의 호랑이 아닌가. 다락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연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이게 무슨 냄새지? 유혹이 좀 해야겠구나. 다락 쪽으로 3마리의 호랑이가 다가서자 노파는 호랑이를 막아서며 꾸짖었다. 이 어미 말을 명심해 듣거라. 하늘에서는 너희가 살생을 많이 했으므로 한 놈을 잡아 악행을 징계할 것이란다. 너희 목숨이 달아날 판인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느냐? 그 말을 듣고 새 호랑이는 근심하는 기색을 보이며 구석자리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오라버니들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친다면 제가 대신해서 그 벌을 받겠어요. 제 한 몸 희생해서 오라버니들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어요. 그러니 멀리 피해 계세요. 처녀가 이렇게 말하자 새 호랑이는 만면에 희색을 띄우며 대꾸했다. 이제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는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 대신 내가 죽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호랑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도망가 버렸다. 호랑이들이 나가자 노파와 처녀는 김연을 다락에서 내려오게 했다. 처녀는 김연에게 말했다. 이제 감출 게 없으니 숨김없이 말하겠어요. 저는 당신처럼 사람은 아니지만 하룻밤 정을 통했으니 그 의리는 부부의 연을 맺은 것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오라버니들이 지은 죄를 제가 희생하여 속죄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누군가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당신 손에 죽어 당신에게 은덕을 갚는 것이 소원입니다. 처녀는 눈물을 머금고 김연에게 간청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괴로운 부탁이요. 김연은 거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옵니다. 어차피 저는 벌을 받아야 할 몸입니다. 제발 저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처녀는 눈물로써 간곡히 부탁했다. 김연은 더는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저는 호랑이가 되어 거리로 뛰쳐나가 사람들을 다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는 큰 상을 준다고 방을 붙일 터이니 그때 당신이 저를 따라 북쪽 숲속으로 오십시오. 김현은 또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대를 사랑했고 사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대를 잊기 어렵거늘 어떻게 내 손으로 그대를 없애고 상을 받는단 말이오. 그럴 순 없소이다.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마음 너무나 감사하오나 저는 이미 새 오라버니를 위해 이 목숨 바쳐 속죄하기로 마음먹었사오니 부디 제 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마지막 한 가지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 마지막 청이 무엇이오? 저를 위해 절을 짓고 제 명복을 빌어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줄로 아옵니다. 그 간절한 부탁에 김현은 그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이다. 아침 일찍 김현은 거리로 나갔다. 거리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었다. 그때였다. 호랑이다! 사람 살려! 과연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니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관가에서는 즉시 방을 써붙이고 무사들을 보내어 호랑이를 잡게 했으나 워낙 사나운 호랑이인지라 감히 누구 하나 감당할 수가 없었다.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이 호랑이를 잡는 자는 무관벼슬을 내리고 또한 많은 상을 주겠다고 공표했다. 김현은 그 호랑이를 잡겠다고 나섰다. 거칠게 행인들을 괴롭히던 호랑이는 김현이 나타난 걸 보자 전날 밤 언약한 것처럼 숲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김현은 혼자서 말을 달려 뒤를 쫓아갔다. 숲속으로 들어가니 호랑이는 어느새 어여쁜 처녀로 변하여 김현을 반갑게 맞이했다.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와주셨군요. 오늘 저로 인하여 다친 사람들은 흑륜사의 간장을 발라주시면 상처가 곧 아물 것입니다. 말을 마친 처녀는 김현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찌르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김현이 쓰러진 처녀를 부둥켜 안고 슬퍼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눈앞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산에서 내려와 나라에 보고했다. 그리고는 호랑이가 일러준 대로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게 하니 그 상처가 깨끗이 나았다. 나라에선 그에게 직책을 내리고 많은 상금을 하사했다. 그 후 김현은 등용된 후 호랑이의 유언대로 절을 세우고 호랑이가 원해서 세운 절이라는 뜻으로 호은사라고 짓고 호랑이의 명복을 빌었다. 이 이야기는 신라 원성왕 때 경주 호은사라는 절이 생겨난 유래로 화랑 김현과 호랑이 처녀와의 사랑, 그리고 호랑이 처녀의 희생을 그린 신라시대 설화이다. 고개를 넘는 남장여인의 정체. 장자골 마을에 새색시가 들어왔다. 심서방이라는 사람의 후처였는데 26가량의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몇 해 전 상처를 한 심서방이 한양에 다녀오고 나서 얼마 후에 색시를 얻은 것이다. 심서방은 복도 많아. 어쩌면 저런 미인을 데려왔을까? 글쎄 말이여, 대단하구먼. 동네에선 심서방의 후처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았다. 심서방의 후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질투 때문이었다. 사내들은 자기는 못난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데 심서방이 예쁜 후처를 얻은 게 배가 아팠고
아낙네들은 서방이 남의 여자에게 눈길을 주는 것에 심사가 뒤틀렸다. 심서방에게는 전초와의 사이에 이현이라는 4살 배기 딸이 있었다. 후처 양평댁은 그 이현이를 친딸처럼 길렀고 그 마음을 아는지 어린 딸도 친어미처럼 따랐다. 양평댁이 빨래터에 나타나면 여자들은 은근히 경쟁심이라도 발동하는 듯이 옷맵시를 매만졌고 정자 밑에 앉아있던 사내들의 눈길도 양평댁에게 향하곤 했다. 그 마을엔 육손이라는 노총각이 있었다. 본명이 따로 있었지만 다들 그냥 육손이라고 불렀다. 그건 왼쪽 손가락이 6개였기 때문이었다. 처음엔 놀리는 말처럼 들렸으나 이젠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게 되었다. 육손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이 집 저 집 품팔이를 하며 혼자 사는 사내였는데 과부나 바람기 있는 여자들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행실이 좋지 않고 가는 곳마다 추태를 부리는 그런 사내였다. 언젠가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어. 육손은 양평댁을 한번 본 뒤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날도 양평댁은 빨래를 하러 나왔다. 날씨가 좋지 않아 평소 같으면 나오지 않을 텐데 심서방이 며칠 후 한양에 다녀와야 한다고 해서 깨끗한 옷이라도 입혀보내려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양평댁은 주섬주섬 빨랫감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길 모퉁이를 도는 찰나 누군가 허리를 감아주더니 텅 빈 물방앗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소나기가 사정없이 퍼붓는지라 주변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를 질렀지만 허공에 메아리만 칠 뿐이었다. 이러지 마세요. 놓아주세요.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빗물에 젖은 여인의 몸매는 더욱 육손을 자극했고 우악스러운 사내의 힘 앞에 여인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일을 마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희죽거리며 유유히 떠나는 육손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양평댁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가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목덜미를 잡아채버리고 싶었지만 양평댁에게는 그럴 힘도 능력도 없었다. 그렇다고 남편과 어린 딸 이연희를 두고 세상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양평댁은 정신을 가다듬고 간신히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며칠 후 심서방은 한양으로 떠났다. 다녀오겠소. 몸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양평댁은 동구박까지 남편을 배웅했다. 속이는 것 같아 죄책감마저 들었지만 그렇다고 그날의 일을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빨래터 사건 이후로 그녀는 문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작정이었다. 아주머니 계시오? 큰일 났소. 어느 날 이웃마을 사내가 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이신지요? 나무를 하러 간 돌쇠가 망째 고개 밑에 사람이 떨어졌다고 해서 가봤더니 심서방인 것 같소. 양평댁은 정신없이 사내를 따라 나섰다. 심서방이 틀림없었다. 짐승에 쫓기다가 발을 헛디딘 모양이오. 마을 사내들이 심서방 주위에 빙 둘러 있었다. 양평댁은 목 놓아 울었다. 모든 게 부덕한 자기 탓인 것 같았다. 그런데 숨진 남편이 찢어진 천조각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을 보니 분명 남편의 죽음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았다. 양평댁은 그걸 간직해 두었다.
그리고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양평댁은 4살 배기 딸아이를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그런데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바로 남편이 없자 서슴없이 찾아오는 육손이를 상대하는 일이었다. 여자 혼자서 어떻게 살겠소? 그리고는 마루에 걸터앉아 양평댁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양평댁의 눈에 육손이의 윗도리에 찢어진 흔적이 눈에 띄었다. 양평댁은 가슴이 벌렁거렸고 온몸이 벌벌 떨렸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태도를 바꾸어 친절하게 말했다. 옷이 찢어졌네요? 이리 주세요. 기워드릴게. 며칠 전 산에 갔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그런 것이오. 양평댁은 육손의 윗도리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가 남편 손에 있던 천조각과 비교해 보았다. 같은 거야. 저 인간이 남편을 해친 거야. 양평댁은 손이 떨려 바늘에 여러 번 찔리면서 간신히 옷을 기워주었다. 그날 밤 양평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을 해친 자를 근처에 두고 살다니 사지가 떨렸다. 관가를 찾아가 찢어진 천조각을 내밀고 육손이 남편을 해쳤다고 탄원할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만약에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자가 모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게 뻔했다. 마침내 그녀는 딸아이를 데리고 육손이 찾지 못하는 곳에 가서 살기로 마음먹었다. 양평댁은 모든 걸 정리해서 딸아이를 데리고 장자골을 떠났다. 오랜 세월이 흘렀다. 장자골도 흐르는 세월을 비껴갈 수 없었는지 사람들 얼굴에 주름이 패이고 아이들이 어느새 장성에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저녁 무렵 망자고개를 넘어오는 젊은 사내가 있었다. 앳되고 가냘프게 보이는 사내는 어디로 가는 길인지 부지런히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걸 보고 있던 나이든 사내가 뒤따라가더니 불러세웠다. 이보시오. 처음 보는 분인데 어디를 가려는 거요? 한양으로 가는 길인데 서둘러 가야겠소. 나이든 사내가 보아하니 젊은이의 말투나 행동이 조금 어색했다. 여자가 틀림없어.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남장을 한 거야. 나이든 남자는 흑심을 품었다. 나도 한양으로 가는 참인데 마침 잘 되었어. 보아하니 조행길인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묵어야 할 거요.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날 따라오시오. 길을 잘못 들면 산적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나이든 사내는 손님이 뜸한 주막으로 젊은이를 데려갔다. 자, 여기서 묵고 내일 아침 떠나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주모가 차려내온 저녁상을 받고 빈속을 채웠다. 나이든 사내는 막걸리를 연거푸 들이키고는 얼굴이 벌개졌다. 젊은이는 사내의 손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자, 이제 들어가 잡시다. 따라오슈. 주막에 딸린 방으로 들어가니 둘뿐이었다. 젊은이는 보찜을 베고 누웠다. 나이든 사내는 옆에 눕더니 코를 골며 잠이 든 모양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젊은이도 잠이 들었는지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잠든 줄 알았던 나이든 사내가 슬며시 젊은이의 몸을 짓누르는 게 아닌가. 그때였다. 어디서 수작이야? 잠든 줄로 알았던 젊은이가 몸을 일으키더니 사내에게 비수를 겨누었다. 살고 싶으면 바른 대로 말해라. 20년 전 망자고개에서 심서방을 떨어뜨린 게 바로 당신이지? 무슨 소리냐? 넌 누군데 남자로 변장하고 다니는 거냐? 난
원수를 갚으려고 20여 년을 참았다. 내가 20여 년 전에 죽인 심서방의 딸이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다. 남장 여인은 찢어진 천조각을 사내 앞에 내밀었다. 증거를 내밀자 육소는 그동안 숨겨왔던 범행을 털어놓고야 말았다. 자, 실토를 했으니 데려가시죠. 그러자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포졸들이 들어와 육손을 결박해서 끌고 갔다. 남장 여인은 바로 심서방의 딸 이연이었다. 양평댁을 따라 고향을 떠나 살아온 이연이 20살이 되었을 때 양평댁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아버지 심서방을 해친 범인이 육손이라는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이연이에게 어머니는 그동안 숨겨온 또 다른 사실을 털어놓았다. 육손에게 추행을 당한 일, 육손이 때문에 이 마을로 이사까지 온 사실을 들려주고 심서방 손에 들려있던 천조각을 이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금까지 한시도 그자를 잊은 적이 없었단다. 아버지를 해치고 나를 겁탈한 그자를 꼭 찾아내거라.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수를 꼭 갚겠어요.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꼭 원수를 갚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그때부터 이연은 여자의 몸으로 무예를 익히고 몇 해 뒤엔 마침내 포도청 다무관에서 일하며 범죄자들을 잡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연은 남장을 하고 육손을 잡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평소 여색을 밝히던 육손의 행실을 간파해서 함정으로 끌어들인 것도 이연의 결정이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수를 갚았어요.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육손의 뒷모습을 보며 이연은 눈시울을 붉혔다. 대동강에서 춤추는 여인. 조선 숙종 때 임금의 총애를 받던 김정과 이강이라는 두 재상이 있었다. 두 사람은 느지막이 아들을 두었는데 일도와 성진이었다. 연로한 두 재상은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서로 오가며 친분을 이어갔고 일도와 성진은 동문수학하며 우위를 쌓았다. 여보게, 우리 우정 절대 변하지 마세. 그러세, 우린 친형제나 다름없어. 세월이 흐르고 두 재상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 후 김정의 가문은 번성했으나 이강의 가문은 나날이 가세가 기울었다. 일도는 글공부에 정진하였고 마침내 이른 나이에 등과하자 숙종은 그를 평안감사 자리에 제수하기에 이르렀다. 산 좋고 물 맑은 이곳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겠는가? 굽이굽이 흐르는 대동강을 바라보며 일도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좌우로 늘어선 관리들과 나졸들, 화려하게 꾸민 기생들을 거느리고 나자 일도에겐 이미 의리와 정의를 논하던 지난날의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저 아이 이름이 무엇이냐? 연광정에 나와 풍류를 즐기던 평안감사의 눈에 기생 하나가 눈에 띄었다. 조선이라 하옵니다. 오늘 밤 내게 들라 하라. 초선은 온갖 교태를 부리는 기생틈에서 가식 없이 조용히 행동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일도의 눈에 고상하게 느껴진 모양이었다. 비록 기생의 몸이지만 흐트러지지 않은 저 자태가 참으로 아름답군. 그날 밤 초선은 마음에도 없는 평안감사 잠자리 시중을 들어야 했다. 한편 성진은 형편이 어려워 글공부에만 매진할 여유가 없었다.
혼인도 했지만 사는 게 나아지지 않았고 아내가 머리카락을 잘라 살림에 보탤 정도로 어려웠다. 그때 일도가 평안감사가 되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그래, 일도를 찾아가자. 우리의 약속을 잊지 않았을 거야. 성진은 의복을 손질하고 간신히 노자를 마련하고는 평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가명이 보이는 동문 밖에 숙소를 정하고 아전을 찾아가 말했다. 난 감사어른의 중마고 이성진이라 하오. 감사어른을 뵙고자 한양에서 왔다고 이르시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기별이 없었다. 생각도 못해 이방을 찾아가 전했으나 며칠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대로 돌아갈 순 없어. 노자도 다 떨어지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어 착잡한 심정으로 대동강을 거니는 성진의 눈에 연광정에서 펼쳐지는 연회 장면이 보였다. 화려한 불빛, 흥겨운 가락에 맞춰 하늘하늘 돌아가는 무희들의 춤사위. 그 한가운데 평안감사 김일도가 앉아 있었다. 감사어른, 아니 일도, 날쌔, 이성진, 자네를 찾아왔네. 그러나 일도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며 호통을 치는 거였다. 네가 감히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당장 쫓아내거라. 그러자 나졸들이 달려들어 성진을 끌어냈다. 일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지난 약속은 잊었단 말이더냐? 여보아라, 저자를 끌어내서 대동강에 던져버려라. 성진은 나졸들에게 포박되어 물가에 묶여있는 작은 배에 실려 강물에 던져질 판이었다. 그때 누군가 나졸들에게 다가왔다. 이보시오 나리들, 후이 살해할 테니 그분 목숨만 살려주시오. 그러더니 치맞춤에서 제법 묵직한 꾸러미를 건네주었다. 돈을 건네봤자 나졸들은 태도를 바꾸더니 성진에게 나직이 말했다. 목숨은 살려줄 테니 연회가 끝날 때까지 여기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도망치시오. 그리고는 슬며시 가버렸다. 누군데 나를 구해준 거요? 조선이라 하옵니다. 연회로 돌아가야 할 몸이 오니 밤이 되면 저를 찾아오시지요. 여인은 성진의 손에 쪽지를 쥐어주고 연회가 한창인 곳으로 급히 돌아가 버렸다. 성진은 그곳에 꼼짝도 하지 않고 숨어 있었다. 권력의 맛을 보더니 저리 변하는가? 성진은 연회의 불빛을 바라보며 한탄의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연회의 불빛도 사라지고 정적만 감도는 대동강 기슭에서 숨을 죽여 여인이 알려준 곳으로 찾아갔다. 성진이 들어서자 여인은 주안상을 들여왔다. 전 초선이라 하옵니다.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구해주어 고맙소만 누가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소. 오늘은 여기서 지내시고 날이 밝으면 한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는 묵직한 자루를 꺼내 놓았다. 보아하니 이렇게 지내실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뜻을 이루십시오. 그전엔 다시 이곳을 찾지 마십시오. 그날 밤 성진은 추선과 인연을 맺었다. 한양에 돌아온 성진은 오로지 글공부에 매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과에 급제했다. 성진은 자신이 겪은 평안가명의 부패와 횡포를 낱낱이 기록하여 조정에 고했다. 마침내 성진에게 3장의 봉서가 내려왔다. 차례대로 뜯어보라는 명이었다.
첫 번째 봉서를 뜯어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이성진을 평안도 암행어사에 명하노라. 성진은 남루한 옷차림으로 평양에 당도하여 두 번째 봉서를 뜯어보았다. 평안 가명에 출도하여 감사를 봉고파직하라. 성진은 먼저 초선을 찾아갔다.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입신하시기 전엔 찾지 말라 하였거늘. 면모가 없네. 대과에도 떨어지고 형편이 이 모양이네. 실망하지 마시옵소서. 다시 기회가 있겠지요. 감사께서 연광정에서 연회를 베푼다고 합니다. 다녀올 터이니 편히 쉬십시오. 초선은 안타까운 듯 따뜻하게 그를 위로했다. 그날도 연광정에선 부패한 탐관오리가 모여 질펀하게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백성들의 고통은 모른 채하고 주색 잡기에만 빠진 일도야. 진정 누구를 위한 권력이더냐. 누더기 차림의 연회장의 모습을 드러낸 성진이 호통을 쳤다. 아니, 강물에 던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다시 나타나더니 내 명을 어긴 자들을 내 앞에 대령하라. 평안감사가 핏대를 올리며 소리쳤다. 마침내 그때 성진을 끌고 간 나졸들이 불려나왔다. 살려주시옵소서. 초선이가 돈을 주며 살려달라고 하기에. 뭐라고? 일도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달아오르더니 노기가 충천했다. 당장에 둘을 묶어서 내가 보는 앞에서 강물에 던져 넣어라. 성진과 초선은 밧줄에 묶여 일도가 보는 앞에서 강물에 던져질 처지에 빠졌다. 그때였다. 암행어사 출도야. 연광정을 둘러싸고 우레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사방에서 역졸들이 쏟아져 나왔다. 배에서 내린 성진이 꿇어앉은 일도 앞에 자리를 잡았다. 일도야, 잘 듣거라. 평안감사라는 자리에 앉아 부패와 향락만 일삼았으며 친구와의 굳은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강물에 던지려 했으니 죄 없는 백성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잘 알겠노라. 이제 너에게도 똑같은 죄를 묻겠다. 여봐라, 이 자를 대동강물에 던져버려라. 그러자 역졸들이 달려들어 평안감사를 묶어 배에 태워 강 한복판으로 데려갔다. 사실은 강물에 빠뜨려 물만 실컷 먹이고 꺼내놓을 작정이었다. 기진맥진한 일도를 한양으로 압송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봉서를 뜯어보았다. 평안도 암행어사 이성진을 평안감사에 명하노라. 성진은 그렇게 평안감사가 되었고 홀어머니와 아내를 데려왔다. 그리고 초선을 후처로 들였다. 평안감사가 된 성진은 부패와 향락을 몰아내고 힘없는 백성들을 돌보았다. 친구는 평양감사, 나는 가난뱅이.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 살며 가깝게 지내온 김씨와 박시성의 두 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이렇게 맹세했다. 우리 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치 말도록 하세. 앞으로 누가 잘 되고 누가 못 되든 반드시 행복과 불행을 함께 나누세. 몇 해 후 두 사람 처지가 천지 차이로 달라졌다. 김시성의 친구는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벼슬을 얻고 형편이 날로 좋아진 반면에 박시성의 친구는 여러 차례 과거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가세마저 기울어 끼니조차 잊기 힘든 형편이 되었다. 그래서 박은 김을 의지해 살아갔고 김 역시 박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김이 지난날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도와주기는 했지만 마치 적선이라도 하듯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밖에는 주지 않았다. 박은 그런 자신의 처지가 창피하기도 하고 친구인 김의 행동이 야속하게 여겨졌지만 어쩔 수 없이 참아야만 했다. 그래도 김은 만날 때마다 여보게, 앞으로 내 벼슬이 높아지면 그때 가서는 더 잘 돌봐주겠네 하고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김이 평양감사가 되어 떠나게 되었다. 김이 떠나면서 박에게 평양에 가서도 계속 식량을 보낼 테니 굳이 평양까지 찾아오지 말게 하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박은 매우 고마워했다. 그러나 평양으로 떠난 김은 그 후 통 소식이 없을 뿐 아니라 식량도 보내주지 않았다. 그때까지 김만 의지해 살아온 박은 살 길이 막막해졌다. 자신의 배고픔은 젖혀두고라도 식구들의 굶주림은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웠다. 참다 못해 박은 평양으로 친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누덕누덕 기운 옷에 노자 한 푼 없이 집을 나섰다. 여러 날 걸식을 하며 부르튼 발을 질질 끌고 가까스로 평양에 닿았지만 자기를 맞는 김의 태도는 너무나 뜻밖이었다. 평양 감사라면 누구보다 권세 있고 호사스러운 자리였다. 그런데 딱한 형편에 처한 친구를 맞이하는 그의 태도는 너무나 냉정했다. 찬밥 한 그릇을 마루에 차려주게 하고는 아무 소리 말고 어서 돌아가게 하며 냉대하는 것이었다. 박은 서름이 복받쳐 올라 당장 뛰쳐나오고 싶은 걸 참았다. 자네가 나를 이렇게 대할 줄 꿈에도 몰랐네. 그는 울먹이는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대문을 나섰다. 김은 그러한 박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박은 곧장 성 밖으로 나왔다. 마음 같아서는 대동강물에 뛰어들고 싶을 뿐이었지만 집안 식구들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원망스러웠다. 박은 휘청거리며 정처 없이 걸었다. 한참을 걸어 날이 어두워질 무렵 눈에 띄는 길가 주막을 찾아들었다. 박은 지친 나머지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나이가 지긋한 한 여인이 박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몹시 시장하실 텐데 우선 식사부터 드시고 한숨 푹 주무시지요 하며 밥상을 차려주었다. 감사께서 분부하신 일이옵니다.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물러갔다. 뭐? 감사가 분부를 했다고? 나를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고생을 시킬 모양이구먼. 박은 너무나 노여웠다. 하지만 워낙 여러 날을 굶은지라 음식상을 대하고 보니 그냥 물리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날이 밝아 눈을 뜨자마자 박은 갈 길이 급해 그 길로 주막을 나와서 며칠을 두고 비틀비틀 걸었다.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집이고 닥치는 대로 찾아 들어가 얻어먹었다. 옷은 넝마처럼 헐고 몰골은 험하기 이를 데 없었다. 원망하는 것도 지치고 집 걱정도 잊었다. 지친 몸을 간신히 끌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었다. 그럭저럭 송도 가까이 왔을 때였다. 느닷없이 관청 하인 옷차림의 사내가 뒤쫓아와 평양감사께서 이 편지를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서신을 건네주고는 돌아가 버렸다. 박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겉봉을 뜯었다. 자네 집에 초상이 났으니 속히 가보게. 이렇게만 적혀 있을 뿐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한마디도 쉬어있지 않았다. 박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운을 내서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정신없이 걸어서 간신히 집에 닿고 보니 또 다른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에 자기가 살던 오두막집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닌가. 박은 가슴이 미어졌다. 기어이 집마저 넘어가고 말았구나. 틀림없이 온 식구가 거리를 헤매다가 누가 죽은 모양이로군. 이렇게 중얼거리며 흐르는 눈물도 닦지 않고 정처 없이 걸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박은 어느 고래등 같은 기와집 대문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안에서 인기척에 놀라 어린 종이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어린 종은 주저앉아 있는 박을 보고는 혹시 이 어른이? 하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정신이 흐릿한 중에도 박은 몸을 일으켜 대문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안에서 상복을 입은 젊은이와 여인들이 뒤따라 나왔다. 순간 박은 저건 내 아들 아닌가? 아니, 우리 집 식구들이다. 하고 외치며 깜짝 놀랐다. 안에서 나오던 사람들은 박의 소리를 듣고 놀라 멈칫 서서 한참 바라보았다. 아니, 아버님 아니세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아들은 입을 벌린 채 담을 줄을 몰랐다. 여보. 아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모두 박을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귀신을 대하는 듯 했다. 박이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니 안채 큰 마루에 장례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식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간 박은 비로소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박이 평양으로 떠난 지 여러 날 후 평양 감사 심부름이라며 어떤 사람이 찾아와 지금의 집으로 식구들을 옮겨 살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곳간에 식량까지 가득 채워서 말이다. 그 후로 통 소식이 없더니 엊그제 벼랑간 한 사람이 역시 평양 감사 심부름이라며 관을 떠매고 와서 이댁 주인 어른께서 평양에서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가버렸다. 그래서 내일 발인을 하려던 참인데 뜻밖의 박이 이렇게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고 아내가 말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박이 관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금전과 은전이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람이 재물을 쉽게 얻으면 쉽게 없애고 게을러지기 마련이라네. 그래서 자네한테 마음에도 없는 고생을 시켰다네. 이건 그동안 내가 아끼고 모은 것이니 부디 뜻있게 써주기 바라네. 박은 김의 글을 보고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 친구의 우정을 오해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어둠을 밝히는 잭. 농부 잭이 하루는 곡괭이를 메고 길을 가다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우스꽝스러운 남자를 만났다. 잭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자 그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군요. 내가 당신의 소원을 3가지 들어주겠소.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나 다 얻을 수 있으니 가장 바라는 걸 말해보시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요. 잭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뜰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앉는 사람에게 제가 떨어지라고 말해야만 바위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낯선 사람이 말했다. 좋소. 이제 2번째 소원을 말해보시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소원 말이오. 잭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다. 뜰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따가 한 개도 맛볼 수 없어요. 앞으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훔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무화과에 달라붙어서 내가 떼어줄 때까지는 떨어지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소. 자,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으로 충고하는데 좀 실속 있는 걸 요구하시오.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해보고 말하란 말이오. 그 낯선 사람이 충고했다. 잭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난 뒤 이렇게 대답했다. 제 아내에게 커다란 가죽 가방이 하나 있어요. 아내는 그 가방에 이웃 사람들을 위해 일해주고 받은 털실 뭉치를 넣어두고 있죠. 저는 그 가방 안에 한번 들어간 건 무엇이든지 제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못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자 남자는 안타깝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잭을 쳐다보았다. 허락하겠소, 이 불쌍한 양반. 모든 소원이 당신에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구려. 그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잭은 흡족해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잭은 1년 내내 열심히 일했지만 되는 일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게 없어 가족들이 굶기 일쑤였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가뭄에 옥수수도 다 말라버렸네. 잭은 옥수수 밭을 둘러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먹지 못해 비쩍 마른 잭을 보고 낯선 사람이 잭에게 말을 걸었다. 이봐요. 배가 고파 보이는데 나하고 흥정을 합시다. 당신이 7년 뒤에 나와 함께 간다고 약속만 하면 내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겠어. 그러자 잭은 낯선 사람을 쳐다보며 물었다. 당신의 제안이 끌리긴 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그 말에 낯선 사람이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악마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부자가 된다면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겠소. 잭은 7년 뒤 그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악마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날부터 잭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의 집에는 음식이 넘쳐났다. 오히려 너무 많아 이웃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들은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았지만 모든 일이 너무나 잘 되어서 이웃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였다. 잭은 악마와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 7년의 마지막이 되는 날, 그 악마가 잭을 찾아와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물론 약속을 지켜야지요. 당신과 함께 가겠소. 그런데 잠시만 여기 앉아 나를 기다려 주시오. 아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소. 1분 내로 돌아와 당신과 함께 가겠소. 악마는 뜰에 있는 바위에 걸터 앉아서 기다렸다. 잭은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돌아와 말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소. 어서 떠납시다. 악마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아무리 잡아당기고 흔들어봐도 바위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힘을 쓰고 몸을 뒤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바위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악마는 잭에게 말했다. 나를 이 바위에서 떼주시오. 그러면 앞으로 14년 동안 지금보다 2배로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소. 좋아요. 그럼 어서 일어나서 가세요. 잭이 대답하자 악마는 번개같이 도망쳐버렸다. 이제 잭은 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지만 그 집에서 그대로 살았다. 마침내 14년도 지나가 버리고 악마가 다시 찾아와 문 앞에 섰다. 악마는 이번엔 아주 조심하면서 잭에게 말했다. 자, 이제는 속임수 따윈 쓰지 말고 어서 준비하고 나와요. 잭은 재빨리 준비하고 악마와 함께 집을 나섰다. 그때 잭이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뜰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지요. 이제는 이곳도 마지막이군요. 그들은 탐스러운 무화과가 주렁주렁 열린 커다란 나무가 있는 곳까지 왔다. 그러자 잭은 잘 익은 무화과를 쳐다보며 부탁을 했다.
긴 여행을 해야겠지요? 당신이 나보다 키가 더 크니 저 열매를 몇 개만 따주세요. 가는 도중에 먹도록 하죠. 악마는 손을 뻗어 커다란 무화과를 잡았다. 그러나 무화과를 따기는커녕 그 열매에서 손도 뗄 수 없었다. 몸부림치며 잡아당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당장 날 떼어줘! 악마가 애원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처음 가졌던 부의 3배를 21년 동안 누리게 해주겠소. 잭은 가만히 생각했다. 저런 악마를 내 곁에 두는 것보다는 그를 돌려보내는 게 낫겠지.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긴 하지만 내게 해를 끼칠지도 모를 일이거든. 잭이 무화과 나무에서 악마를 풀어주자 악마는 단숨에 도망가 버렸다. 그 후 잭은 21년 동안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 다시 약속 시간이 돌아오자 악마가 문 앞에 와서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이번에는 속임수를 쓰려고 하지 마. 이제 내 왕국으로 가면 네가 내게 한 일을 그대로 갚아주지. 내게 진 빚을 모두 갚아주지. 아무래도 괜찮소. 어쨌든 지금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소. 잭이 부탁하자 악마는 허락했다. 잭은 아내에게 가서 가죽 가방을 들고 나와 길을 떠났다. 두 사람은 빠르게 걸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잭이 입을 열었다. 어렸을 때 함께 놀던 친구들이 생각나는군요. 그때 난 아주 작고 말랐었는데 이제는 늙고 뚱뚱해졌어.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려고 이 가방을 가져왔어. 잭은 가방을 꺼내 악마에게 보여주며 다시 말했다. 나는 이 가방 안에 뛰어들어갔다 나오곤 했었지. 장난이 심했거든. 악마는 잭이 또 무슨 속임수를 쓰려고 그러는가 의심을 하며 쳐다보았다. 그러나 잭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런 놀이는 할 수 없겠지. 당신이 내 눈앞에서 직접 보여준다면 믿을지 몰라도 말이야. 잭이 약을 올리면서 슬며시 가방을 열어보였다. 그러자 성질 급한 악마는 화가 나서 보란듯이 그 속에 뛰어들었다. 잭은 재빨리 가방을 닫고 말했다. 자, 이제 이 가방 속에 갇혔으니 절대로 열어주지 않을 거요. 가방 안에서 악마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잭은 그 가방을 둘러매고 계속해서 갔다. 악마가 제발 꺼내달라고 애원을 해도 잭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잭은 가방을 둘러매고 다시 걸었다. 악마는 쉬지 않고 애원하며 여러 가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잭은 대답했다. 안 돼. 또다시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내버려 둘 순 없어.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내가 갚아주지. 잭은 물레방아가 눈에 띄자 주인에게 찾아가 말했다. 이 가방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방아 속에 집어넣어도 될까요? 주인이 허락하자 잭은 가방을 방아 속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가방 안에서 온갖 무서운 소리가 나더니 잠시 뒤에는 방아가 부서지고 말았다. 맙소사, 그거 꺼내요. 그 안에 악마가 들어가 있나 봐요. 깜짝 놀라 주인이 소리쳤다. 다시 가방을 들고 길을 떠난 잭은 이번엔 대장간에 이르렀다. 잭은 커다란 쇠망치로 큰 철판을 두드리고 있는 힘센 남자 4명에게 말을 걸었다. 제 가방이 뻣뻣하고 무거운데 몇 대 쳐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선뜻 허락하자 잭은 가방을 내려놓았다. 곧 4사람이 달려들어 큰 쇠망치로 여러 번 세게 후려쳤다. 그들이 칠 때마다 가방은 대장간 꼭대기까지 치솟았다. 그들은 지쳐서 숨을 헐떡거리며 이렇게 소리쳤다. 이젠 가방을 갖고 가시오. 그 안에 악마가 들어있는 것 같구려. 그런데 그 중에 화가 난 한 사람이
불에 벌겋게 달궈진 인두를 꺼내 가방을 지지기 시작했다. 그 인두에 눈이 멀게 된 악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날 꺼내줘요. 날 꺼내줘. 다시는 당신을 찾아가지 않겠소. 영원히 내 왕국에 데려가지 않겠소. 우선 당신에게 처음에 4배 되는 불을 주겠소. 그러자 제익은 가방을 열어 악마를 나오게 했다. 악마는 정신없이 도망쳐 버렸다. 제익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와 풍족하게 잘 살았다. 세월이 흘러 마침내 그도 죽을 때가 되어 저 세상으로 갔다. 그는 천국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내가 평생 한 일에 알맞은 곳으로 가라. 여기는 들어올 수 없다. 천국에서 대답했다. 그래서 잭은 지옥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 농부 잭입니다. 들여보내주세요. 안 돼. 그를 들여보내지 마. 그가 내 눈을 뺐어. 그가 여기 들어오면 우리 모두 망하게 할 거야. 어떤 목소리가 떨면서 외쳤다. 그래서 잭은 힘없이 천국으로 돌아가 하소연을 했다. 전 갈 데가 없어요. 이젠 어떡하죠? 그러자 천국에서는 세상을 다니며 밤중에 작은 등불을 들고 어둠을 밝히라고 했다. 그래서 잭은 최후의 심판 날까지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어둠을 밝혀준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를 어둠을 밝히는 잭이라고 불렀다. 그레텔과 잉거. 그레텔이라는 사내 아이가 계모와 살고 있었다. 계모에겐 그레텔과 비슷한 또래의 잉거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때문에 그레텔은 늘 차별을 당했다. 그레텔은 귀엽게 생기고 부지런하며 일도 잘했다. 반대로 잉거는 게으르고 어리광만 피우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였다. 그렇지만 잉거는 어머니한테 칭찬만 들었고 그레텔은 반대로 꾸중만 들었다. 어느 날 그레텔이 마당에서 물레질하다가 그만 손을 다쳤다. 피가 흘러서 실타래에 피가 묻었다. 그레텔은 급히 우물에 가서 피 묻은 실타래를 닦으려다가 손이 미끄러워서 그만 실타래를 우물 속에 빠뜨려 버렸다. 그레텔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그레텔에게 야단을 쳤다. 이 바보 같은 애야, 어서 우물에 들어가 꺼내오지 못하겠니? 그레텔은 울면서 우물가로 가보았다. 어머니 말대로 한다면 우물에 들어가 건져오는 수밖에 없었다.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는 문도 열어주지 않을 거야. 그냥 우물에 들어가 건져오는 수밖에 없겠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한참 생각하던 그레텔은 벌벌 떨면서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 순간 그레텔은 정신을 잃고 우물 속 깊이 들어가 버렸다. 한참 후 그레텔이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틈에 아름다운 풀밭에 나와 있었다. 융단과 같은 녹색 풀밭 위에 들국화와 아네모네가 사방에 피어 있어 정말로 아름다웠다. 그레텔은 꽃들 사이사이로 껑충껑충 뛰어갔다. 그때 풀밭 한가운데 빵 굽는 솥이 놓여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 솥 옆을 지나가니까 맛있게 다 구워졌으니 꺼내주세요 하는 소리가 솥 속에서 들려왔다. 그레텔은 빵을 꺼내주었다. 빵은 아주 알맞고 구수하게 구워져 있었다. 그레텔은 다시 걸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새빨간 사과가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린 사과나무가 눈에 띄었다. 그 옆을 지나가려는데 사과나무가 말했다. 지금 다 익었어요. 나무를 흔들어 주세요.
그레텔이 사과나무를 흔들어 주었다. 그러자 새빨간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 풀밭으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다. 그레텔이 앞으로 걸어가니 이번에는 하얀 집이 나타났다. 창가에 서 있던 할머니가 그레텔에게 부탁했다. 우리 집 일 좀 도와주지 않겠니? 그러면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이름은 홀할머니란다. 네, 할머니. 제가 열심히 돕겠어요. 침대를 깨끗이 정돈해라. 털베개는 잘 털어야 하고. 할머니 말대로 그레텔은 털베개를 잘 털었다. 그러자 그 속의 털이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더니 다시 눈송이처럼 내려왔다. 그레텔은 홀 할머니 집에서 즐겁게 지냈다. 며칠이 지나자 그레텔은 집 생각이 났다. 할머니,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요. 그래, 집에 가고 싶을 때도 되었지. 그럼 조심해서 돌아가거라. 할머니는 그레텔을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다. 그레텔이 현관문을 나서자 갑자기 하늘에서 금비가 내려 그레텔의 발 아래에 쌓였다. 그동안 일을 잘 해준 보답이니 집에 가져가거라.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물레의 타래를 돌려주었다. 그러자 그레텔의 등 뒤에서 문이 닫혔다. 어느 틈에 그레텔은 뒷마당 우물가에 돌아와 있었다. 어머니와 인거는 그레텔이 돌아온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게다가 돈까지 많이 가지고 왔으니 놀라는 것도 당연했다. 그레텔, 드디어 돌아왔구나.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를 게다. 어머니는 부자가 된 그레텔을 보고는 전에 없이 상냥하게 잘 대해주었다. 그리고는 그레텔이 지금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돈은 누구에게 받았는지 꼬치꼬치 물었다. 욕심이 많은 어머니는 자기 딸 인거도 부자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어느 날 인거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물레 앞에 앉았다. 인거는 물레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물레 앞에 앉자마자 손을 다쳤다. 인거는 피 묻은 타래를 우물에 씻는 채 하면서 일부러 물에 빠뜨렸다. 그리고는 자기도 텀벙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인거는 그레텔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녹색 들판으로 나갔다. 인거가 빵 굽는 숯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빵이 맛있게 구워졌으니 꺼내주세요. 그러자 인거는 어머나? 나한테 꺼내달라는 거야? 난 싫어. 손이 더러워지는걸?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사과나무 있는 곳으로 오자 사과가 다 익었어요. 나무를 흔들어 주세요. 하고 사과나무가 말했다. 나무를 흔들라고? 천만에, 난 싫어. 그러다가 사과가 내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쩌려고? 하면서 인거는 또 그냥 지나가 버렸다. 드디어 홀 할머니가 사는 하얀 집 앞까지 왔다. 홀 할머니가 물었다. 우리 집 일을 도와주겠니? 네, 도와드리겠어요. 인거는 신이 나서 할머니 댁으로 들어갔다. 첫날은 인거도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일을 잘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자 인거는 조금씩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다. 3일째에는 아예 일도 하지 않았다. 홀 할머니는 어이가 없어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했다. 인거는 드디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들떠 있었다. 홀 할머니는 인거를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다. 인거가 현관문 앞에 나서자 까만 숯비가 내려 인거는 그만 검둥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홀 할머니는 인거에게 실타래를 돌려주면서 말했다. 네가 일해준 보답이다. 현관문이 닫히자 인거는 어느 틈에 자기 집 마당에 와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몸을 씻어도
잉거 몸에 붙은 검댕은 벗겨지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우물가에서 아직도 몸에 묻은 검댕을 씻고 있다고 한다.